네, 돈이 되는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 큰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면 그동안 우리가 좀 펀더멘탈이 떨어져서 네. 그다음에 변동성을 키웠었던 종목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지난주 금요일 날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쇼커버링이 크게 들어왔었죠. 예. 그러고 나서는 시장이 밑으로 세게 밀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약간의 변동성 가져가는데 일단 중심은 저는 SK하이닉스로 항상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예. 10월 들어서는 SK하이닉스가 오늘 버텨주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 낙폭과대주였던 건설주와 증권주들이 오늘 올라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를 조금 방어해주고 예. 있죠. 코스닥에서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지금 보면서 굉장히 혹평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그동안에 펀드멘탈이 약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았었던 업종들인데 일단 지금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조금 약간 시각을 비틀어 보죠. 만약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면 예. 하락에 베팅하려고 하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락 배팅이요? 불과 한 10% 정도? 10% 미만? 그렇죠. 왜냐하면 2,000을 깨고 내려간다. 깨봤자 2,900까지는 예. 뭐 일부 증권사에 보니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내가 베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 쉽지 않죠. 10% 보고 베팅한다라는 것은 잘해야 10%가 나는 거니까 우리가 예. 당연히 10% 나는 거와 잘해야 10% 나는 건 개념이 다르죠. 그러면 더 이상의 하방으로 트레이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최소한 여기서 머물거나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이제 FOMC가 열리고 그 다음 예. 주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라면 시장은 안도를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펀드멘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펀드멘탈이 바뀐 것은 예. 거의 없어요. 없죠. 근데 벌써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느낌이 확 다르죠. 예. 외국인들이 요즘 계속 사잖아요, 우리 예. 시장에. 사실은 이런 측면이에요. 이게 잠깐 진짜 반등인가, 네. 가짜 반등인가, 뭐 살려는 드릴게. 이 정도의 예. 반등인가 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신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진짜 반등이라기보다는 살려는 드릴게 해서 처음에 일단 밥부터 먹고 예. 가자. 아, 일단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빠질지 예. 다시 올라갈지 모르지만 잠깐 숨고르기 과정 있잖아요. 그동안 예, 너무 예. 급하게 우리가 빠졌고 변동성이 컸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래 여기서 뭐 더 이상 빼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밥 먹고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제 곧 네. 점심시간인데 좀 저는 장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다음 주에 벌써 지금 이제 차트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FOMC와 FOMC, 중간 중간 선거. 선거. 물론 FOMC는 75bp로 이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쉬어가자라는 면서 일단 바닥을 잡아가면서 변동성을 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있는 게 좋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메뉴 뭐예요? 고민입니다. 이게 항상 그 11시쯤 되면 주식 고르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주식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리고 내가 보던 네. 거 하는데 10시 반에 먹고 싶었던 거와 11시에 먹고 싶었던 거 달라가지고 참 항상 고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뉴스 기사 부분에서 고민을 예. 해보시고요. 이제 식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잘 우리가 체하지 않고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종목에 해당이 될 텐데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서두에 말씀 주신 네. 것처럼 건설이랑 증권주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게 전체 시장의 네. 회복을 좀 이끈 측면이 있거든요. 어제 갑자기 기재부에서 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긴급회의. 일요일인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일요일에 회의를 열었을까 그렇죠. 싶기도 네.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레고랜드발 PF 시장 우려감, 네. 위축, 자금 경색 이런 우려감이 요즘 계속 루머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좌시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뭔가 카드를 꺼내 들겠다. 이런 힌트를 냈습니다. 여기는 뭐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상한 여기까지는 다 방어를 해주겠다. 이런 힌트를 준 거고요.
채권 시장 안정펀드, 체한펀드, CP 이야기 뭐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내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를 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이제 발행한 채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급의 이제 신용 등급을 줬었죠. 강원도 레고랜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제 정확한 명칭 모르겠습니다. 무슨 공사인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강원도 출자기관이죠. 중도개발공사. 중도개발공사죠. 이제 출자기관이지만 강원도 현재 고도의 그 등급은 AAA 3A급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일반 회사채와 다르게 3A급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급 보증 뒤에 강원도가 있다라고 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가에서 발행한 거와 동일하게 채권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도시 채권이라든지 부산 사시는 부산 도시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뭐 국채나 다름 없게 통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타격이 온 거죠. 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게 아니라 이런 공사에서 뭐 발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혼란을 주게 된 거죠. 그러면 높은 신용을 주지 못하면 신용이 높다라는 것은 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신용 등급이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상황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이제 미치는 게 바로 이제 건설 쪽과 관련된 건데 건설 쪽 같은 경우는 ABCP라고 해서 채권 만기를 짧게 끊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건설사에서 지금 당장 뭐 철근을 뭐 사야 된다 그러면 철근 값으로 내가 일주일 있다 돈 줘야 되니까 그때 만기로 일주일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끊어왔는데 요 끊어오던 것들이 갑자기 그 시장의 어떤 채권 금리가 폭등해 버리니까 이 금리가 그냥 폭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둥천동에서 지금 짓고 있는 서울에서 그것들이 한 7천억 정도가 이제 그 ABCP가 만기가 됐는데 예. 차환 발행을 못 해버렸어요. 금리가 2배로 뛰어버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채권 시장 교란이 생긴 거죠. 혼란이 막 생기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설 만한 요소가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주식시장은 빠지면서 공매도는 안 막아주면서 왜 채권 시장은 막아주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근데 채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채권이 주식보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몇 배 때문에 정도 차이나요? 예, 제가 그 규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채권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주식이고 뭐고 진짜 그러니까 속된 표로 주식이고 뭐고 눈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채권이 안정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채권 금리가 일단 폭등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채권을 사줘도 손해 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 예. 한은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예. 그래도 긴 시계를 놓고 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증한 펀드 같은 경우 들어와 가지고 예. 옛날에 이제 그 증한 기금 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예. 90년대에 들어왔던 증한 기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맥을 못 쳤고 나머지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맥을 못 치다 올라가 가지고 결국 수익이 봤는데 이쪽은 지금 사놓으면 손해 볼 건 아니라는 계산이에요. 일단 어쨌든 채권, 예.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정부가 이걸 회수해 줘가지고 뭔가 돈을 풀어준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예. 좀 좋다라는 어떤 개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보면 CP 매입과 회사채 매입으로 국한시켰어요. 예. RP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 뭐냐면 RP라는 것은 지금 채권을 사가지고 자꾸 채권을 돌리는 거거든요. 레포라고 하죠. 채권을 돌려줘야 되는데 채권을 돌려주게 되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나 우리 한국의 금리가 올리게 되면 채권을 돌리다 보면 정부가 손해를 보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은 유동성 공급은 안 하겠다. 단지 중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매입해 주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주겠다. 예. 지금 시장에 채권 금리가 변동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채권의 어떤 그 공급원이 어떤 증권사들이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급 보증을 쓴 ABCP 1개월짜리가 9.1%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에서 깜짝 놀란 게 롯데건설이 그게 유상증자를 2천억 하고 롯데케미칼서부터 돈을 빌려왔는데 3천억을 얼마에 빌려왔는지 아십니까? 6.5%에 빌려왔어요. 계열사 간 거래인데 6%대의 돈을 빌려왔다라는 것은 예. 거기서 시장이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이만큼 작은 경색이 심하구나. 롯데 같은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얼마나 심한가 이런 우려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지느냐 아니냐보다는 일단 심리가 지금 워낙 극속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서프라임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하나의 서브프라임 잘 돌아가 이제 서브프라임 그 대출이 잘 돌아가다가 딱 트리거가 된 게 뭐죠? 의심. 예, 한쪽에서 네, 의심. 내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한 거. 그러면 나는 일단 내 돈을 갖고 있어야지. 돈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부실해 보이는 것들을 털어내든지 부실했던 것들을 갚아야 되면 우량채를 팔아서라도 일단 나는 부도는 안 낼 거라고 하면서 자금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심리하고 신용이 굉장히 네. 영향이 큰데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뭔가 롯데에서도 그래? 뭐 강원도에서 보증하는 이게 무슨 회사급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나? 그럼 다른데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 그럼 빼, 일단 자금 빼 이런 심리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진정시키는 작용을 금액 자체가 어제 한 2천억이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강원도가 이제 재정이 예. 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게 나오는 거 보면 도의회에서 예. 일단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내년 갚아버리겠다 1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깨졌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요. 예.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사랑이 한번 깨지면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일단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번 믿음이 돌아섰다라면 예. 이건 신용이니까. 예. 신용이라는 게 내가 돈 처음에 나 안 줄게 했다가 줄 테니까 다시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이거는 뭐 이제 4인 간의 계약이라면 이거는 뭐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간의 계약이다라면 이건 돌아가기가 더 어렵죠. 그렇군요. 굉장히 큰 저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의 영향력이랑 이 관련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설증권 기업은 어떻게 좀 분류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일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건설사들은 추가 악재가 또 있죠. 일단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멈춰서 있는 상황이고 원가가 여전히 높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 건설을 했는데 원가율이 120%가 나왔어요. 이니셜 하나만 알려주세요. D건설사입니다. G건설사죠. G건설사인데 이 회사는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어요. 거기 보면 원가율이 120%에 달했기 때문에 공사하고 20% 손해 본 거죠. 대형 건설사 말씀. 대형 건설사죠. 대형 건설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수주 산업이라는 게 우리는 예. 이제 후분양이잖아요. 과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게 주택 건설이거든요. 예. 주택 건설인데 후분양이잖아요. 그러면 선공사는 누구 돈을 하죠? 자기네 돈을 해야죠. 그걸 ABCP로 그렇죠. 끊어가줘야 되는데 금리가 2배로 뛰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4%에서 8%로 뛰었다?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4%의 계산해서 이 공사 이 원가율을 맞춰놨는데 8%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근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사오던 거 200만 원이 철근이 될 리가 없지만 200만 원 사오는 건 똑같은 거죠. 이자가 계속 비싸게 나가니까. 나가는 거니까 예.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건설주는 일단 좀 지켜보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채권 쪽에서 지금 누적된 손실들이 좀 막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일부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물화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지금 매물화된 게 아니라 이미 매물화돼 있던 것이 이번에 부각이 된 거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그러면 증권사가 혹시 서로 증권사가 잘못되면 내 돈을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은행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증권사에 맡겨놓던 주식과 고객예탁금과 뭐 이런 것들은 다 별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증권사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은행처럼 은행은 은행이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됐을 때는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해주라는 거고 증권사는 보증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법적으로 고객들 자산은 따로 별도 계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증권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 증권을 따로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PF에 거의 증권사가 많이 참여해 있어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한숨 돌리는 정도. 이건 좀 뒤로 할 필요는 있다. 그럼 증권주는 선별적으로 볼 만한 근데 게 이제 있을까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악재는 없지만 호재가 있냐라고 보면
아, 별로 뭐 투자의 매력도 측면에서 좋은 점수 주기는 악재는 어렵다. 없다라는 거지 호재가 있냐라고 보면 그건 좀 예. 별개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아마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걸리는 부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뭐 주말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만 예.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시스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회생을 신청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공사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당장 급한 불이 끄고 나면 어떤 뭐 여론 수렴이라든지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기보다는 제도의 어떤 방향의 선회라든지 저는 이런 거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좀 봐야겠네요.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게 한두 번 더 안 터진다라고 어느 누가 보장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는 좀 크게 그러니까 자금 경색 문제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라든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예.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거액자산가들께서는 지금 이런 채권들을 구하려고 예.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만기가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 짧은 거 만기 짧아서 끊어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 받으니까 충분히 뭐 덩달아서 이제 한전채라든지 이런 알겠네요. 것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한쪽에서는 또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유동성이 막 모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런 쪽에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한전은 조금 덜 받더라도 이제 확실히 보증을 받을 수 있기 한전채가 때문에. 5%대 거래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한전 됐으니까 채권. 예, 예, 채권이 그렇죠. 그 정도라면 뭐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래서 주식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 경색 문제가 네,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이제 계속 자금이 쏠리니까. 근데 계속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1달러 이게 급한 불은 끈 이슈라서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데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꼭 카카오그룹 주가가 회복될까 기사가 일단 떠서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증권가 목표가 낮췄지만 실적 영향 제한적이다. 공정위에서 플랫폼 규제 강화, 투자 심리 부담 요인이다. 신한에선 카카오페이 2024년 첫 영업이익 흑자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일단 뭐 기사가 떴으니까 한번 볼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내용들 그리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그룹사들 얘기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예. 카카오가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카카오가 좀 적절 밸류다라는 정도의 논조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예. 이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이 플랫폼 규제 강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전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 규제 강화나 얘기가 이제 딱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꺾었던 변곡점이 됐다라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하시죠. 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규제 완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쪽 플랫폼 쪽의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봤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제 또 오히려 규제 강화 쪽으로 가는 거죠. 독점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논조가 다르죠. 그때만 하더라도 골목 상권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카카오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됐다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어떤 정책 리스크보다 항상 이제 저는 카카오 그룹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현재 시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없는 이상은 나머진 다 곁다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카카오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분할 상장 계속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답을 주지 않는 이상 저는 카카오 그룹주들을 우리가 싸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주가의 절대 가격이 싸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싸진 것인가? 거기에 계속 이제 물음표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근데 카카오 말고요. 그럼 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모두의 바닥은 시장이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가장 빠르게 오른 쪽이 이런 네이버 같은 플랫폼 아닌가요? 저는 스냅에서 아이디어를 또 한번 차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스냅이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광고 수입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네이버의 주요 수익원은 아직까지 50% 넘게 광고 수입원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 회사 인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초반에는 좀 환호하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아직 이제 더 들죠. 지금 현재 뭐 MZ 세대의 비중이 80%가 돼서 미래 먹거리다라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거래할 때마다 20%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도 적자예요. 그럼 뭘로 앞으로 수익을 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연 미국의 B2C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네이버가 거기에 어떤 플랫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지켜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대기,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